흡연자들이 일반적으로 시도하는 금연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자담배, 니코틴 대체제, 금연 약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연법이 효과는 어떨까요? 일시적인 금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금연 효과는 사기라고 할 정도로 결과는 참담합니다. 일반적인 금연법은 사기다라고 다소 과격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연도별 국가금연사업 이용자 수, 연도별 흡연율 현황, 연도별 담배 판매량 현황 등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하겠습니다. 흡연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시도하는 금연 방법인 전자담배, 니코틴 대체제, 금연 약물을 사용하고도 왜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금연 방법으로 첫 번째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 부프르피온과 바레니크린에 의한 금연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부프르피온은 우울증 치료와 금연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로 뇌에서 도파민을 증가시켜 우울증을 개선하고 금단 현상과 흡연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바레니클린은 국가 금연 치료 사업이 약 90% 정도 사용되는 금연 약물로 챔픽스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니코틴이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여 니코틴에 의한 도파민 방출이 억제되므로 금연 치료 중에 담배를 피워도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반 의약품인 니코틴 대체요법입니다. 니코틴 대체요법은 니코틴을 패치, 껌, 사탕 등의 형태로 피부, 구강 등이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금연 보조요법입니다. 세 번째로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 또는 관련한 전자담배가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냄새가 나지 않는 장점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금연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담배 또한 각종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냄새가 나지 않아 전자담배의 특성상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니코틴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담배의 한 종류이고 금연을 위한 수단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금연 약물 금연법이 금연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많은 흡연자가 연도별로 국가 금연 사업을 이용하였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금연 예산이 소요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연도별 흡연율 변화와 국가 금연 사업 이용자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획예산처에서 조사한 담배 판매량을 연도별로 국가 금연 사업자 이용자 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도별 성인 흡연율 현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입니다. 2015년에 담배값이 오른 후 흡연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흡연율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 확인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연 예산이 2014년에 228억 원에서 2015년에 약 2,500억 원으로 급속히 증가되었고 매년 약 2,500억 수준을 유지하며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약 1조 원의 막대한 금연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연 예산을 사용하고 국가 금연 사업 이용자 또한 4년간 약 45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흡연율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 금연 사업의 금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중증 환자 중 절반이 흡연을 지속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매년 약 6만 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습니다. 2018년에서 2015년 성인 흡연자 감소수는 약 25만 명 정도 됩니다. 4년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24만 명 정도 되므로 4년간 실제적인 흡연자 감소는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져서 유입되는 성인 흡연자가 증가되어 성인 흡연율에 변화가 없다고 주장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객관적 확인을 위해 연도별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성인 흡연율은 24%, 2015년에 22.3%, 약 7%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청소년 건강 행태를 보면 2014년 청소년 흡연율은 9.2%, 2015년은 7.8%로 약 15% 감소하였습니다. 청소년 흡연율 감소가 성인 흡연율 감소보다 약 2배 정도 더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출생자 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매년 감소된 청소년 인구수에 감소된 청소년 흡연율을 추정하면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되어 현재 성인 흡연율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연도별 담배 판매량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담배시장 동향을 보면 담배 판매량이 2015년 33억 갑 판매에서 2016년 37억 갑으로 증가되었으며 2017년에는 35억 갑, 2018년에는 35억 갑, 평균 약 35억 갑 정도로 판매량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체 담배 판매량에서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2017년 2.2%에서 2018년 9.6%, 2019년 11.1%로 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연이나 건강, 냄새 등의 이유로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전환하였지만 금연 결과는 얻을 수는 없었고 담배의 종류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흡연 통계와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종합해보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약 1조 원의 막대한 금연 예산을 사용하고 국가 금연 사업자 이용자 또한 4년간 약 45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흡연율 감소와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루어지는 실제적 금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재정리한 연도별 금연약물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금연치료 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금연약물인 챔픽스는 2015년에 94억 원, 2016년에는 392억 원, 2017년에는 508억 원이 집행되는 등 금연약 의약품 집행비의 약 98% 정도 됩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주로 사용되는 금연약물인 니코틴 패치, 껌 등은 2015년에는 58억 원, 2016년에는 69억 원, 2017년에는 98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연약물 예산을 사용하였지만 실제적 금연 효과를 확인하는 성인 흡연율 감소와 담배 판매량 감소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즉, 금연약물을 많은 사람이 사용했지만 장기적 금연 효과는 없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감사원의 국가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을 통한 국가금연지원사업이 무분별한 중복 참여, 방만한 예산 사용 등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연지원 사업 간 연계 미흡,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 부정적,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 부정적 등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산처가 최근 발간한 2017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금연치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약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해 투입하면서도 실제 금연 효과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금연치료 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가자의 금연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흡연율 통계와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종합해보면 막대한 금연 예산을 사용하고 국가 금연사업 이용자 또한 4년간 약 45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흡연율 감소와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루어지는 실제적 금연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 확인하였습니다. 즉,
현재 주를 이루는 금연법인 니코틴 대체요법과 금연약물요법이 장기적인 금연 유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적게 들면서 흡연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장기적 금연 효과도 높은 마인드 리셋과 같은 금연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흘만 잘 견디면 절반가량의 금연에 성공할까요?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금연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전 MBC 뉴스에서 나온 금연 성공률 관련 자료입니다. 지역 금연 클리닉 등록자의 금연 성공률은 53%, 사흘만 잘 견디면 절반가량이 금연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어떤 근거로 이 금연 성공률 자료가 뉴스에까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뉴스의 금연 성공률이면 현재의 성인 흡연율과 담배 판매량이 급속한 감소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금연법은 대부분 사기다 라는 영상에 성인 흡연율과 담배 판매량에 관한 자세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흡연율 통계와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막대한 금연 예산을 사용하고 국가금연사업 이용자 또한 4년간 약 450만 명 정도로 급속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흡연율 감소와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루어지는 실제적 금연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금연 후 3일 정도 지나면 체내 니코틴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체내 니코틴이 모두 빠진다고 해서 흡연 욕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 금단 현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코틴 중독에 의한 금단 증상에 대해서 정신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신체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코틴은 체외로 빨리 배출되는 마약입니다. 담배를 피운 후 6시간이면 혈중 니코틴 97%의 니코틴이 체외로 배출되고 3일이면 거의 배출되어 몸에 니코틴이 남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금단 증상은 매우 미약하고 금단 증상을 느끼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때 느끼는 우울, 불안, 초조, 짜증, 예민, 손떨림 등은 대부분 정신적인 것들입니다. 금연을 어렵게 했던 금단 증상은 신체적 금단 증상이 아니라 정신적 금단 증상, 즉 담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발상에서 오는 우울감, 박탈감 등입니다. 모든 중독의 99%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흡연 욕구는 인식의 문제로 금연 기간과 상관없습니다. 금연은 생각이 문제로 담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3일, 아니 1년, 10년 뒤에도 담배를 다시 필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신체적 니코틴 중독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5년, 10년 후에도 흡연 욕구가 생겨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실제 대다수의 흡연자들은 금연 후 처음 1, 2주 정도는 의지를 갖고 어떻게든 흡연 욕구를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굳이 담배를 왜 끊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금연 후 인생에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내가 이렇게 피우고 싶은 담배를 힘들게 참는 것이 의미가 있나?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흡연자들이 나중에 가서는 내가 굳이 담배를 왜 끊어야 돼? 라는 의문 때문에 대다수 흡연자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니코틴 대체제, 즉 니코틴이 들어있는 패치, 껌, 사탕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니코틴은 20ml 정도의 극소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성이 매우 높은 독극물입니다. 둘째로 니코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마약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고 중독성이 가장 높은 마약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독성도 높고 중독성이 높은 마약 물질을 니코틴이라는 마약을 중독된 사람에게, 즉 흡연자에게 사용했을 때 금연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니코틴은 무색으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고 10ml의 니코틴 원액이 165명을 살상할 정도로 독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독성으로 니코틴은 살인이나 자살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액상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는 전자담배 액상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니코틴은 주로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인체 호흡계의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며 피부 점막을 통해서도 흡수가 되는데 말초신경에 악영향을 줍니다. 니코틴은 대뇌와 호흡 중추를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며 다량 복용 시 오히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타액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니코틴의 인체 치사량은 20에서 160ml 정도 됩니다. 담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마약 중에서 중독성이 가장 높고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마약입니다. 담배는 여러분이 중독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마약인 코카인,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중독성 때문에 본인 의지로 금연을 할 경우 성공할 확률이 약 3% 미만으로 성공률이 매우 낮아 금연 전문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신한대학,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심내혈관 질환을 겪은 1700여 명을 분석해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뇌졸중 환자나 심근경색 환자 중 절반이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흡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에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암환자 650명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 중 53%가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계속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SBS 뉴스 자료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는 최근에 담배를 끊은 적이 있는 787명을 상대로 금연보조제를 사용한 사람이나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담배를 피우게 된 사람들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는 금연껌이나 금연 패치를 비롯해 니코틴이 포함된 금연보조제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버드 측은 설명했습니다. 금연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대체용품은 담배를 끊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금연을 위해 담배 대신 니코틴 대체제를 사용하거나 금연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뭔가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끝없이 담배를 욕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끝없는 텅 빈 느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금연을 위하여 니코틴 대체제나 금연 약물을 사용하지만 결국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금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는 그런 텅 빈 느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대로 담배가 그런 텅 빈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담배가 텅 빈 느낌을 채워준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담배를 끊어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담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정립되면 금연은 너무나 쉽게 다가옵니다. 담배의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이 흡연 욕구를 일으키나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문제만 해결되면 내 흡연 욕구가 저절로 없어지나요? 이게 사실은 착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흡연 욕구가 언제 생길까요? 첫 번째로 몸에 니코틴이 일정량 있으면 생긴다. 두 번째로 몸에 니코틴이 일정량 빠지면 생긴다. 1번과 2번 중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1번 몸에 니코틴이 일정량 있으면 흡연 욕구가 생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30년 내내 하루에 2갑씩 집에서 담배를 피는 어떤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할머니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년간 간접 흡연의 피해를 받으신 할머니가 흡연 욕구를 느낄까요? 라고 묻는다면 너무 멍청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도 답을 아실 겁니다. 간접 흡연하신 할머니는
흡연 욕구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흡연 욕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배를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받으신 할머니의 혈중 니코틴을 측정하면 흡연자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즉 간접 흡연의 피해를 입은 할머니의 몸속에 니코틴이 일정량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체내 니코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흡연 욕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2번 체내에 니코틴이 일정량 빠져나가면 그때 흡연 욕구를 느낀다? 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니코틴은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몸에서 빨리 빠져나갑니다. 1시간 만에 체내 니코틴이 절반이, 6시간이 정도 지나면 니코틴이 97%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3일째부터는 혈중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소변 검사에서도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3일 정도 담배를 끊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체내 니코틴이 거의 빠져나왔겠죠? 담배를 3일 정도 끊으면 담배 생각이 나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흡연자들은 담배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때 니코틴 패치를 붙이면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흡연 욕구가 생기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면 니코틴 패치를 붙여본 사람들은 전혀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2번 체내에 니코틴이 일정량 빠져나가면 그때 흡연 욕구를 느낀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흡연 욕구는 언제 느끼는 건가요? 실제 니코틴이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미약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흡연 욕구는 분명히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금연의 핵심은 흡연 욕구를 어디서 제거할 수 있는가입니다. 흡연 욕구가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도 잘 모르면서 금연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흡연 욕구를 니코틴이 만드는 것인지, 생각이 만드는 것인지, 신체의 중독인지, 정신의 중독인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흡연 욕구는 탈출하기 힘든 평생의 미로가 되어 당신을 괴롭힙니다. 흡연 욕구의 99%는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에 출발합니다. 니코틴에 의한 신체적 중독이 흡연 욕구를 만든다. 이는 금연 문제를 금연 약물로 해결하려는 의사, 금연 상담사 등 소위 금연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많은 흡연자가 절대적으로 오해하는 중요한 오류입니다. 금연을 결심했을 때 실질적으로 신체적 고통보다 흡연자를 진정으로 괴롭히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담배를 끊으면 술자리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담배를 끊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될 것 같은데, 담배를 끊으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것 같은데, 담배를 끊으면 인생이 재미없고 의미 없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요소에서 함께 있었던 친구 같은 존재인데, 담배가 없으면 인생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두려움이 생기고, 이 두려움은 대단히 강력해서 수많은 흡연자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괴로운 것은 결코 신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결국 흡연으로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흡연자는 담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막연한 두려움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교육될 수 있으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교육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몰 수도 있습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은 흡연자의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은 흡연자의 심리적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흡연 욕구보다 흡연자를 고질적으로 괴롭히게 하는 요소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담배가 없으면 삶이 무력해지고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흡연자로 하여금 결국 금연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과정에 마법적이고 신비한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흡연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흡연자의 고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리셋 금연에 참여한 대다수 흡연자는 과정이 끝난 후 흡연자 특유의 두려움이 제거됩니다. 일단 두려움이 제거되고 나면 이후의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흡연자는 시간이 갈수록 급연이 쉽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담배 생각이나 흡연 욕구가 오더라도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본인의 인생에 아무것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확신으로 즐거운 비흡연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흡연자는 무언가를 참고 견디며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금연을 위해 의지력으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금연 시도가 꽤 비슷한 패턴으로 실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연 실패 패턴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연 실패 패턴 첫 단계는 강한 의지의 단계입니다. 모처럼 굳게 마음을 먹고 금연을 결심합니다. 이번에야말로 금연에 꼭 성공할 거라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정도 넘기며 제법 자신감도 붙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금연의 이득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담배를 끊어서 본인의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혹은 돈을 얼마나 아꼈는지 등 여러 가지 이점들을 따져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담배에 쏟아부은 시간, 돈, 건강 악화, 손가락질들을 생각하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의심의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의심의 단계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 또는 정말 황당한 데에서 시작합니다. 왜 아직도 흡연 욕구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대로 담배는 끊을 수 있을 건가? 담배가 없으니 술자리, 사회생활, 인생 모두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평생 사는 것은 진짜 우울할 것 같은데 등등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괜히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담배를 끊어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잖아.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 이제 어떻게 담배를 끊었는지 알았으니까 딱 한 대만 더 피우고 제대로 끊어볼까? 이러한 황당한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핑계를 찾는 단계입니다. 이미 심리 깊은 곳에서 담배가 다시 필요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었어.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졌잖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짜증내고 못할 짓인 것 같아. 중요한 업무가 너무 안 풀리는데 이 업무 끝날 때까지만 담배를 피울까? 라고 그 핑계를 찾습니다. 결국 다섯 번째 실패의 단계가 됩니다. 실패를 하고서는 다양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번 끄면은 시기가 너무 안 좋았어.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끊는지 알게 됐잖아.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끊을 수 있을 거야.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흡연자들이 심리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담배를 끊고 2주, 3주 정도만 지나면 어떻게 하면 담배를 피울지 핑계거리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흡연자들은 담배를 끊는 것보다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정당화함으로써 인지적 부조화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것만으로 당신의 사고는 바뀝니다. 금연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에 대한 생각의 문제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과 흡연자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심리학 이론인 인지부조화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지부조화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든 그 선택을 불가피한 것이라고 믿으며 애쓰며 명백한 판단 착오였어도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는 1950년대 초에 참으로 이상한 신문기사를 보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한 사이비 종교 교주가 주장하기를 자신이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조만간 큰 홍수가 닥칠 것이며 오로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만 비행접시로 구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믿은 사람들은 전 재산을 이 교주에게 맡기고
철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주의 주변에 모여 운명의 날을 기다렸는데 교주가 약속했던 운명의 날은 하루 종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비 교주는 그동안 신도들로부터 받은 돈을 챙겨서 도망갔을까요? 그런데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교주는 신도들을 다시 모이게 한 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에 힘입어 세계는 멸망을 막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고 이후에도 교주를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페스팅거는 어떻게 문명사회의 시민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누가 봐도 교주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인지 부조화의 자기 합리화는 사이비 중독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실패,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등의 과정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 기분 좋게 마시는 술은 약이다, 담배 끊는 사람과는 상종을 말라 등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합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여우와 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나무에 열린 포도를 따먹으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결국 실패한 뒤 저 포도는 분명히 덜 익어서 신포도일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우는 포도를 따먹으려는 의지와 그에 따른 행동을 하지만 결국 포도를 따지 못해서 의지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 때문에 여우는 인지 부조화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포도를 따는 행동 대신 어차피 덜 익은 신포도라서 안 먹을 거야 라고 포도를 먹으려는 의지를 바꿈으로써 인지 부조화를 해소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흡연의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흡연자는 자신의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기의 합리화를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담배가 필요해. 지금 피우는 담배 한 개 피는 별 문제가 없을 거야. 금연하면 체중이 늘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져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을 거야. 담배 끊는 사람과는 상종을 말라. 이렇게 흡연자들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일치시키고 인지 부조화로 인한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담배를 끊는 행동을 선택하기보다는 흡연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이 담배는 폐암은 물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이 힘든 이유는 흡연을 자기 합리화하는 생각 때문입니다.